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데 대해 상당수 국민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겁니다. 이 현상을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막장 드라마의 시청률에 비유했습니다. 저급한 내용, 유치한 설정에 욕을 하면서도 시청률이 꿋꿋이 나오는 막장 드라마와 박근혜 대통령이 펴고 있는 국정이 어떻게 닮아 있다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찌 된다는 것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한규영 연구위원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달 칼럼에서는 언론을 공사판에 비유하시더니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막장 드라마 그 시청률과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닮았습니까? 제가 드라마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정치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묘하게 닮았더라고요. 일단 막장 드라마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예, 다들 막장 드라마 욕하는데 막상 시청률은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문제도 많고 비판도 많은데 계속 지지율은 50%, 60%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뭔가 유사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원래 막장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개연성이 없는 줄거리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막 하룻밤 사이에 몇 명이 죽어나가고, 예. 뭐 이런 건데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국정 운영에 약간 뭐랄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를테면 서청원 공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그 원칙과 뭐 이런 것들을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저버리면서 공천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그냥 좀 유사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드라마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그 개그도 좋아하십니까? 개그 프로그램? 요즘 개그는 코드를 못 쫓아가서요. 그래요? 예. 요즘 개그에서 막장 드라마 시청률에 집착하는 막장 드라마를 다룬 그런 계기가 있던데, 지금 우리 정부도 대통령의 지지율 가지고 이런저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갖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중요하죠. 정치학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매일매일의 중간평가다. 매번, 혹은 매일매일이라고, 매일 조사를 하진 않으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매주 조사를 하잖아요. 매주의 중간평가다. 혹은 뭐, 그런, 혹은 매번의 보통 선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지지율은 중요하고, 지지율은 국민들이 딱 생각하기에, 나는 어떻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체감할 수 있는 공통의 지표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지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구나. 혹은 상승하고 있으면 역시 나랑 역시 마찬가지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끼는구나, 혹은 다르게 느끼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중요하다. 예. 그 지지율이 뭐 큰 현안이 터져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예.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나 전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임기 초반부터 막 출렁거렸습니다. 예.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취임 초기에 거의 80% 가까운 지지율로 시작을 했는데 한 100일 만에 50%로 떨어지고 6개월 만에 30%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말할 것도 없죠. 이명박 대통령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취임 초기에 한 70%에 가까운 지지율로 시작을 했는데 100일 만에,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열리면서 촛불 전국대 10%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추락을 한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이제 노무현, 이명박 이런 전임 정부들과 비교할 때 크게 지지도가 이렇게 변동폭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임 대통령 중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나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닮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 DJ나 YS 같은 경우는 자기의 고정 지층이 분명했었잖아요. 예.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 20%에서 30% 정도의 확실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임기 초반에도 YS나 DJ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확실히 임기 초반에 이렇게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는 그런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율은 뭐 어떻게 과거 그 DJ나 YS처럼 지역에만 기반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역에만 기반하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지역이 중요하죠. 이른바 이제 TK 지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 네.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죠. 거기다 이제 연령 기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크죠. 그 어떤 대통령보다 연령 기반이 큽니다. 60대 이상 대부분의 박정희 시대의 그 향수 산업화 시대의 향수를 경험한 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의 이분들은 거의 신앙에 가까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DJ나 YS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기반 외에 세대 기반까지 굉장히 강고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뭐 실정이 거듭된다면 지지율은 뭐 장기적으로 떨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그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초연금 등의 그 복지 공약 파기 또는 후퇴 이런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내놨던데 어떻습니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가요? 일부에선 영향이 있다고 지지율이 드디어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네. 예 그런 글들도 여러 편 봤습니다. 그리고 단순 지표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조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매주 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데가 이제 갤럽 한국 갤럽과 그다음에 리얼미터입니다. 네. 근데 두 조사를 보면 10월 이후에 10월 이후에 지도가 확실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작게는 한 5%, 많게는 10% 정도 네.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초연금과 맞물리면서 뭔가 서서히 균열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내외 정도입니다. 떨어져서 하락해서 10월 첫째 주부터 이제 60%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9월 달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10%에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9월 상승했을 때는 추석 직후였는데 그때가 이른바 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태였습니다. 네. 이른바 공안정국에 의해서 뭔가 공안 사태가 이렇게 얼마나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보수적인 어떤 박근혜 정부의 쭉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공안 효과에 의해서 그만큼 지도가 상승했다. 단기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해를 보면 5월 달부터 혹은 4월 달부터 꾸준히 보면 55에서 60% 사이에서 일정하게 등락 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다가 하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초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초연금 이제 다들 이거 공약 파기 아니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공약 사기 아니냐. 예. 이런 주장을 많이 제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거죠. 분명히. 근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는 보면 오히려 공약 수정안 혹은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오히려 공감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여론이 60% 이상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기초연금 때문에 혹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공약을 어겼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역시 단기적으로 급상승했던 이 공안정국 때문에 이석기 사태 때문에 급상승했던 부분이 제거된 수준. 그래서 이전 5, 6월 수준으로 그냥 회귀한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정치인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속과 신뢰라는 그런
이미지를 공고하게 구축해온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는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야권에서도 이건 약속 파기다. 네. 신뢰의 정치인 약속을 지킨다고 했는데 약속을 어기지 않았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사실은 그 말이 맞죠. 약속을 어긴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치의 그런 어떤 뭐랄까 대중의 정서에서는 그게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컵에 물이 한 반 정도 차 있는데 예. 원래는 이제 다 채운다고 했던 거죠. 컵에 물을 다 채우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근데 야권에서 그래서 반 정도밖에 못 채웠으니까 이건 약속을 어긴 거다. 문제다 비판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받으면 그래도 이 힘든 상황에 반이라도 채운 게 어디냐.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제법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제 한 55%, 60%의 국민들이 공감한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그래도 이 정도 한 게 어디냐라고 바라보는 특히 이제 50대 이상,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는 층에서는 좀 그런 층들이 제법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냉정한 현실로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럼에 보면은 이런 말을 쓰셨어요. 그 정치판에서 약속 파기가 당연하다고 체념해왔던 대중의 밑바닥 정서가 있다. 이 말씀은 과거 정권에서도 공약 파기는 크게 대통령 지지도하고는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적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비단 이제 보수정부뿐만 아니라 민주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이 정치인들은 거짓말 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공약은 선거 때뿐, 이런 식의 체념 정서들이 있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면서 공약 가계부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국민들에서는 이 사람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야권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공약 사기다, 공약 파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프레임이 굉장히 순진한 프레임이 아니었나. 그럼 대안은 뭐냐?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이런 정서들, 국민들에게는 이런 정서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고 거기에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예. 그런 여론에 공감하는 것과 별개로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감안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럴테면 이런 겁니다. 기초연금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노무현 정부 초기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아젠다 공약이 행정수도 이전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2003년도에 취임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행정수도 이전 가지고 엄청나게 여야 간 갈등도 있었고 국민적인 논란이 컸는데 결국 행정수도 어쨌든 이제 이전하기로 그다음에 특별법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는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사실 극소수인 거죠. 예. 충청도에. 근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비록 100% 그다음에 20만 원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해서 70% 그다음에 어쨌든 소득이 안 좋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가장 많은 층은 20만 원까지 지급하게는 방식으로 약속은 어겼지만 어쨌든 정책을 이렇게 만들면서 당장 내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당장 저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이 혜택을 받게 돼요. 이렇게 국민들이 주변에 이런 식의 혜택들이 정책을 통해서 공약을 통해서 이런 혜택들을 받게 되면서 비록 선거 때의 공약과는 달라졌지만 뭔가 체감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야권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순진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좀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손해가 되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 이 정도까지 파악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내일신문 여론조사 디오피니언이라는 기관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에는 상대평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이 담겨 있다. 그래서 뭐 한 60% 안팎으로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이 실제 잘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한 24%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임기 초반에는 평가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 지도는 보통 추세가 어떠냐면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임기 초반에 굉장히 높다가 이렇게 하락합니다. 네. 예, 그래서 대부분이 이래 하락 추세를 보이고 그러지 않은 대통령은 거의 일부에 그쳤다. 미국에서도 그러지 않은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한 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임기 초반에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 그게 거품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기대감이 당연히 이건 기대였구나. 이건 할 수 없는 거구나.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좀 국정 운영을 잘하기 바란다. 기대했던 그런 층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지율도 하락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묘하게도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을 가진 층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제법. 그래서 그게 전임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도 임기 초반이라고 하는 상황을 감안해도 좀 많이 남아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결국은 저는 그 핵심 문제는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대안 세력이 없다. 그러니까 견제 세력이 없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임기 초반에 지지도가 쭉 빠지면서 결국 그게 어떻게 되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지도가 빠지면서 그 지지도가 결국은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죠. 네. 한나라당의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실망한 층이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이탈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문제있지만 달리 선택할 선택지가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리멸멸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진보정당, 통합진보당 거의 이제 괴멸 상태고 그다음에 진보정의당도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달리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여론조사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국민들이 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이 정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지율의 1등 공신은 어떻게 보면 야권이 아닐까, 존재감 없는 야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 들으면 좀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뭐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나름대로는 뭐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이 뉴스를 하다 보면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의 상당 부분이 민주당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뭐 있는 그대로 평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뭐 야권이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야권이 노력하는 것을 국민에게 못 알려서 그러는 건지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둘 다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잘 못할 때 이제 흔히들 하는 핑계 중에 하나가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제대로 프레임과 스탠스와 전략을 잡지 못해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파 문제들, 내부 정파 갈등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중첩된 거겠죠. 무엇보다 이제 당내 시스템의 문제들, 의사결정의 문제들, 그 다음에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어느 정당을 볼 때는 결국은 그 정당의 시스템을 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정당에 누가 있냐, 그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가 있냐. 사실은 그걸 보고 지지를 하거든요. 뭐 제가 다시 드라마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마의 플롯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드라마에 맨 처음에 끌리는 건 역시 어떤 주인공. 스타가 출연하느냐 이걸 보고 진짜 이걸 보게 되잖아요. 예. 적어도 처음에 그런 것처럼 역시 인물이 중요하다. 근데 적어도 이제 지금 민주당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지난 대선 이후에 손학규 대표, 그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죠. 그다음 문재인, 그다음에 의원,
뭐 등등해서 김두관 등등해서 지난 대선에서 유력 대선 주자로 대권 후보로 나섰지만 지금은 사실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뭐 아직까지 국민들이 민주당이 기대들을 걸어볼 만한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매력적인 인물들을 찾기도 힘들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직까지 민주당이 국민들의 시선에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부분들도 크지 않을까. 뭐 당내 갈등, 정파 간 갈등,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느 정당이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새누리당에 또 인물이 안 보이는 것도 민주당과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더 저평가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더 어려운 문제.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정파 문제는 분명히 네.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정파 문제가 없는 정당은 오히려 이상한 정당입니다. 네. 좋은 정당이죠. 살아있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는 시스템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메커니즘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민주당이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부재한 상태라는 게 큽니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는 다들 높은데 그 목소리를 조정해내면서 어떻게 그 갈등들, 차이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새로운 그런 힘들로, 파워들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지금은 거의 시스템이 와해됐다.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잠재된 정파 갈등이 있을 텐데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뭐 조정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결국은 그 부분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밑에 그런 힘들,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힘들이 있는 거 그게 이제 청와대가 됐던 아니면 청와대와 교감하는 어떤 인물 뭐 거물급 뭐 대형 정치인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당에서 그런 리더십의 조정이라고 하는 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저는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와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적으로 최근에 이제 손학규 대표가 화성갑에 그렇게 출마라는 요구들을 뿌리치고 이제 그 역사의 죄인이 어떻게 출마하겠냐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소스들의 얘기들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이면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손학규 대표도 생각은 없지 않았다. 네. 근데 문제는 출마하고 나면 당에서 너 출마했지 당신 알아서 해. 그리고 오히려 당의 다른 세력들은 오히려 출마까지는 어떻게 부추겼지만 그다음은 지원해주지 않는 것.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견제하는. 오히려 거기서 살아서 들어오면 뭔가 당의 큰 어떤 새로운 이제 힘의 재편성이 예, 역학관계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파라고 하는 건 어느 정당이나 있고 사실 정치인도 네. 그런 의미에서 대권 모든 정치인들은 대통령 최후에는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보다 큰 공익으로 그다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리더십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의 시선에 맞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내는 설득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리더십의 문제인데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없다. 저는 네.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그리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스템이어야 하는 그렇죠. 거죠. 그게 뭐 그렇죠. 어떤 보스 기질이나 이런 것으로는 그렇죠. 부족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관련 질문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실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매우 어렵죠. 매우 야권이 어렵다는 말씀. 야권이 매우 어렵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이 유권자들이 관심 많고 분위기가 뜰 때 대체적으로 야권이 유리합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패배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분위기가 업될 때, 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다운되고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때 결국은 그때는 보수정당에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수정당은 고정적인 기반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고정적인 기반들은
50대, 특히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 웬만해선 투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정당은 조직을 또 하나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표율이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무관심, 이런 것들, 냉소들이 그 지배적일 때는 야권한테 불리하다, 여권한테 유리하다, 보수정당에 유리하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당장 수도권만 하더라도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이랑 또 다른 게 개발과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은 적어도 이슈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거든요. 대형 이슈를 가지고 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방선거는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한 거죠. 그렇다면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보수 정당 그다음에 특히 집권 정당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예. 예.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더 뭐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갖는 곳이 서울시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근데 이제 서울시장은 한 가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다른 경기도지사나 혹은 뭐 다른 충남도지사나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서울시장은 정치적 이슈가 통하는 곳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장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런 시장들과는 다른 그런 나름의 이제 괜찮은 평가들을 받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정말로 이제 해봐야 된다. 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49대 그야말로 51의 그런 팽팽한 그런 어려운 그런 판이 될 것 같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도 시장이지만 의원들이 사실 또 중요하잖아요. 예. 시의회를 어디가 잡느냐. 근데 시의회들이 거의 다 이제 시의회와 광역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모두 야권이 일치되게 잡았는데 이번 선거는 어떨지 모르겠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러면 이제 설령 잡는다고 하더라도 매우 서울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이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그런 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